어제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4,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누적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언제라도 비상계획 활동을 검토할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후보의 지지율은 44.1%로 이 후보 지지율은 37%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 공약 발표와 함께 민생, 개혁 입법을 점검하는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민용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첫 공판은 구치소 확진자 발생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지만 국제 유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우리 정부도 방출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무려 1,400여 명이나 늘면서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700명 이상이 하루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16명입니다. 전날보다 1,417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국내 신규 환자 수가 하루 4,0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 최다 기록은 지난 18일 3,292명입니다.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수요일이어서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4,000명대는 처음 받아보는 숫자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과도한 방역 완화와 백신 효과 감소, 여기에 겨울철 계절성 요인 등이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088명,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이 3,125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7명 늘어서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5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하루 넘게 기다리는 대기자 수도 700명을 넘겼습니다.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조치에 따라 전날보다 58명 감소하긴 했지만 연이 700명 이상 대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아진 83.7%입니다. 특히 서울이 86.4%로 2.1%포인트 높아졌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81.2%와 81%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47개, 경기 51개, 인천 15개 등 모두 113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로 전날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위기감을 나타내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의 경우엔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 고령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에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더는 추가가 아닌 이제 기본 접종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0대의 백신 접종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학부모들의 독려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강화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지난 여름에 이어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천안의 한 마을에서만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확진되는 등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가 조금 끝난 시각이라 지금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못하면서 더 썰렁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제까지 모두 6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집단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확진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있는 층 근무자는 매일, 그리고 다른 주변 상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간이 식탁 등도 모두 폐쇄됐고 직원 간 식사도 금지됐습니다. 다만 이곳 직원 등 관계자만 2,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검사와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에선 충남 천안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만 241명으로 늘었습니다. 400여 명이 사는 한 마을인데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확진된 교회 신도 10명 가운데 9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김장을 하며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백신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이 많은 곳에서 돌파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서울 구로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23명이 확진된 가운데 선제 검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시설에서도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도 최초 종사자 확진 이후에 어제까지 13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 한방병원과 복지시설, 경기도 수원의 요양원 등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되는데요. 무엇보다 고령층 확진자가 집중돼 있어 위중증 환자가 덩달아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고 수용자는 지난주 먼저 확진된 신입 수용자와 접촉했는데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는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서 직원과 수용자들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용자들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출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유럽사무소는 현지 시각 23일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입니다. 유럽 지역의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4,200명가량으로 지난 9월 말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WHO는 유럽 지역의 53개 나라 가운데 49개 나라에서 지금부터 내년 3월 1일 사이에 중증 환자의 증가로 중환자실에 대한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유럽 지역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포함해 53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독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한 환자가 240km 떨어진 독일 보훔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환자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병원들은 네덜란드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20개의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9월 말 식당과 술집, 공공장소 등에 갈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13일부터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병원 협회의 공동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성년 환자는 지난 4일 집계 기준 10만 7천 명에서 18일 기준 14만 1,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등은 성명에서 미성년자는 전체 인구에서 약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환자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 상황은 1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5세에서 11세 입원 환자는 8,300명이고 사망자는 939명입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1월 24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와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71.0%가 가동 중이나 수도권은 8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6.2%, 수도권은 75.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입니다. 어제와 그제보단 다소 줄었지만 상당한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의 환자분들이 대기 중이며 1일 3회 모니터링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 병상 454개, 중등증 병상 692개와 이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중증과 준중증 병상 62개, 중등증 병상 730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하여 준중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합니다. 비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에 대하여 허가병상의 1.5%, 그리고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하여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하여 총 267개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 중등증 병상의 경우 행정명령의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하에 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병상에 대해서도 병원에 대한 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원 적정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하는 중입니다.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로 병상 배전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병상 배정의 속도를 올리고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긴급 대응 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하여 중증병상 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에 있어 정확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이나 안정기 환자의 조기 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병상 여력을 높이겠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경증병상으로 하향 전실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입원료 가산이나 전원 의뢰 또는 수용 비용,
그리고 이송비 등을 지원합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와 중증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이러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2,380명을 방역과 의료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력 지원과 비용 보상 등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 치료제, 즉 레키노나주의 공급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체 치료제를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투여 대상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경증 환자 중에서 5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폐렴 소견이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11월 25일부터 공급을 시작할 것이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바로 제약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혹은 협력병원을 활용하여 투여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 헌혈과 관계돼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루 혈액 보유량은 3일 이상 5일 미만인 간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기준의 혈액 보유량은 4.21분입니다. 특히 헌혈은 추운 겨울 날씨에 영향을 받아 헌혈량이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 카페에서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와 헌혈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전자문진으로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의 집단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해 11월 26일까지 추가 접종을 1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8.2%, 요양시설은 90.8%이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자 39만 5천 명 중에서 80.7%인 31만 9천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접종 속도에 편차가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추가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도 본인의 건강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부도 11월 26일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완료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에 앞서 배석자 직책을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오늘 방역당국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77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로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의 환자분들이 대기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을 했는데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 오늘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전 씨의 측근들도 잇따라 빈소를 찾았지만 전 씨와 마찬가지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장례 이틀째인데 그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전두환 씨의 빈소는 이곳 지하 2층에 있는 특 1실에 마련됐고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몰려든 취재진에 비해 조문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앞서 오전 9시 20분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공직에 있을 당시 전 씨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 이곳을 찾았다면서 전 씨가 공보다 과가 더 많은 만큼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50 인사들은 어제 오후 빈소가 차려진 뒤 이곳을 찾았는데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오랜 시간 빈소를 지켰고요. 고명승 전 예비군 육군 대장과 김진영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 부단장 등이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하남회 출신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또 제기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군이 300여 명이나 남하해가지고서는 일으킨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내가 국민에 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느냐. 빈소에는 조문을 위해 찾아온 시민 모습도 간간히 보였는데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전 씨가 나라를 위해 썼다고 외치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 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이 보낸 근조 화환이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5.18 단체들은 마지막까지 사과 없이 떠난 전 씨를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5월 단체들은 어제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5.18 학살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 씨의 범죄 행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과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 등이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전 씨가 사죄 없이 떠나 도저히 애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의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입관은 오늘 25일 오전 10시, 발인은 오늘 27일 저녁 8시입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전 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 또 연기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 또 연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릴 계획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원래 지난 10일이던 첫 재판이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돼 오늘로 잡혔다가 다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재판 연기는 시작 직전에 공지됐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재판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떨어진 겁니다. 직원 1명과 수용대 1명이 확진됐는데 유 전 본부장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도 처음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다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 수도 있어 관심이었는데 재판 연기로 불발됐습니다. 아직 다음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틀 전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다루기로 하고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크게 배임과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김 씨에게서 700억 원을 약속받고 먼저 5억 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 등입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검찰이 이른바 핵심 사인방을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사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 뇌물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를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그리고 이틀 전 김만배 씨 등이 기소될 때는 빠졌다는 점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입니다. 또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내용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터라 당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캐는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한모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업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김만배 씨가 건넨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토목건설업체 대표 남호 씨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은 특히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 분석에 주력하면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여야 선대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2주 전보다 격차는 줄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4.1%,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였습니다. 2주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2.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지를 양당 후보로 좁혀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윤 후보 48.9%, 이 후보 39.3%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지만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후보 선출을 계기로 윤 후보가 누리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주춤하는 사이 이 후보가 반등세를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자 대결을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가 20대에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가 40대에서 5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추이는 같았습니다. 다만 20대는 윤 후보, 50대는 이 후보 쪽으로 더욱 쏠렸고 30대에서 40대와 60대 이상은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판세에서는 강원 지역이 2주 만에 윤 후보 우세 지역으로 뒤집히면서 이 후보가 우위를 점한 건 광주, 전라와 제주뿐이었습니다. 여야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더 적절히 짰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역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민주당과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중소기업 공약 발표와 함께 민생, 개혁 입법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의 물밑 대화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정책 행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공개합니다. 앞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공정 성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 민주당 당사에서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민생개혁입법 추진 상황도 점검하면서 정책 행보에 집중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대선 후보로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 앞서 이재명표 민생정책이었던 전국민 지원금이 정부와 야당의 반대 속에 한 차례 처리된 만큼 다른 민생개혁입법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개편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청년 선대위가 출범한 데 이어 외부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별다른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선대위 합류 거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은 안개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 변화가 쉽진 않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자신의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갈등 봉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더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권성동 사무총장이 직접 김 전 위원장을 찾아 면담에 들어간 만큼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 사무총장이 윤 후보 뜻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에 모시겠다고 말한 만큼 김병준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인선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당장 선대위 출범이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언론사에서 주최한 포럼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선대위 구성에 몰두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쯤 당 지도부회의에서 선대위 주요 직책에 대한 1차 인선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대위 구성과 김 전 위원장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 잠시 뒤 있을 윤 후보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혐의는 그 살인 미수 특수상해의 이제 혐의인데 그 스토킹 관련된 처벌법도 아마 추가되어서 기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뇌사 상태라고 하는 이제 판정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해자가요. 네,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했으면 아쉬웠다라고 병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박한 그 상황에서 국민이 경찰을 불렀고 도움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장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이것이 경찰이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 법 집행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훼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정부에 대한 신뢰의 훼손까지 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선과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의 부실 대응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 남녀 경찰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두 경찰 모두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죠.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 경찰관이 그 피해자의 그 구조와 요청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남성 경찰관은 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공동 현관문이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3층 현장에 신속하게 못 갔다. 남성 경찰관이 말이죠. 여성 경찰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여성 경찰관이 내려오면서 남성 경찰관과 만났는데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지금 인천 경찰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여성 경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이 한국 경찰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공권력이 이렇게 소극적 회피적으로 된 것이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19년,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 경위라고 하는 이제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 이 점이
더 충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여경무용론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제대로 현장에서 사건의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경무용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 무용론 또는 경찰 무용론이라고 하는 비판을 감히 더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것이죠.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안이 뭔지가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의 경우에도 경찰대학교에서 일단 뭐 현장과 관련된 그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일선에 있는 그 현장 경찰분들도 경찰 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일선에서 이런 교육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대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그 미국에서도 경찰 인턴도 해봤고 교육 현장도 직접 방문도 해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찰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너무 과감하고 공격적인 물리력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찰은 그와 대척점에 있는 너무 회피하고 소극적인 물리력의 그 사용이 문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그러느냐가 원인 진단의 기초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한국은 십수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공권력, 물리력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비난과 감찰 책임 또는 형사적, 민사적, 법적 책임이 경찰관 개인에게 사실 오게 됨을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실은 피하는 것이 차라리 조금 비난을 받을지언정 낫다라고 판단하는 이것이 가장 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육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물리력에 그 근거한 이 현장 실습이 상당히 그 부족하다. 더군다나 현장에서의 판단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보다는 무엇인가 경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도 사실은 책 속의 교육에 불과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경찰 현장과 가장 유능한 경찰 지휘관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한직으로 징계성으로 이 교육기관에 발령을 내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가장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될 교육기관은 가장 후방에 하방에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한국 사회는 새로운 갈등 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토킹 문제에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까지. 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여기에 입각한 교육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나중에 얘기인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공권력의 무력화와 교육 현장의 이를테면 관심의 저금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현장 교육의 부족, 매뉴얼의 미비, 그리고 일선 교육기관과 지휘관들의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취재부서에 있을 때 일선 현장 경찰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테이저건이나 뭐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인명살상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쓰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측면이 있고 또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옷이 두껍고 하면 실제로 발사를 하더라도 신체에 거의 뭐 충격을 못 주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경찰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장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도 아주 정교하게 최근에 마련이 되었고요. 장비 장구에 대한 수입 또는 개선에 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뉴얼과 장비 장구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만 있는 것이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왜냐? 그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6단계에 관한 이제 매뉴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지금 그 저항하는 시민의 물리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라.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이를테면 흉기를 들고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테이저건뿐만 아니고 총기로서 제압을 할 수 있는 매뉴얼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피적, 소극적 집단 문화가
지금 경찰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네. 매뉴얼이 안만 그 정교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의 그 문제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반복 훈련을 통한 현장 판단이 신속하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사실상 그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관이 선진 경찰에서는 근무하는 날, 휴게하는 날, 그리고 그 나머지 날은 교육 훈련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실은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경찰은 그렇지 않은 이런 실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가.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경찰에 대한 외연적 그 제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네. 지방자치제도도 실시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정치권과 경찰 관리자 일부만 서로 바빴지. 사실은 중요한 시민이 이렇게 안전에 있어서 향상이 되고 무엇인가 그 치안에 있어서 체감 지원이 확보되느냐. 이것은 이번 사례로 보게 되면 변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왜 지방자치 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재점검, 실효화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장 장비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 자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소명의식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건도 좀 살펴볼까요? 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신변보 후 12일 만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이 됐는데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특강법에 의하면 8조 2에 의해서 일정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잔인하고 그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살인 행위니까 그것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그 뚜렷한 이제 증거가 있을 것, 그 여러 가지 지금 흉기라든가 본인 자체도 이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 요건은 공익의 목적, 그 알 권리라든가 그 재범 방지의 목적,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가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로 옮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구치 장소가 옮아가는 사용에서 공개적인 얼굴 자체가 노출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또 그 신상 공개 제도도 적극적인 공개 제도가 아니고 단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예를 들면 언론의 취재 자체를 허용하는 식의 소극적 그 공개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오늘 신상 공개가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네. 아마 공개의 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경찰의 문제점이 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스토커가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공격 행위와 위협 행위를 했고, 따라서 그 피해자는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갈 정도로 네. 심한 불안감에 있어서 경찰에게 최소한 6차례 이상의 공식적인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은 역시 상당히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 처음에 이를테면 스마트워치의 지급에 의해서 SOS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장소가 틀렸고, 또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스토킹 관련된 법에 의하면 공식적인 입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말이죠. 이를테면 잠정 조치, 전화를 하지 말 것. 네. 그런데 전화를 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물리적인 형사적 입건을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또한 비난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이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7분 동안 이 현장이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냥 이 소리만 듣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또 나오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 대응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지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예,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YTN 취재 결과가 또 있습니다.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이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담당 경찰서장도 그 여성 대상 범죄와 112 전문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최정예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구나라고 하는 또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표창의 측정이 제대로 됐는가도 문제고, 네. 지금 경찰서장도 여성 경찰관으로서 스토킹에 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알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지만 현장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이죠. 스토커라고 하는 범죄는 사실상 강력 범죄로 변화하는데 가장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숙지라든가 전문적인 그 교육 자체가 상당 부분 그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법에 있는 외관상의 일상적인 방의료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자가 또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전국 관련된 소식을 좀 다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권 총장께서 좀 찾아뵈야 되겠다고 아까 아침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거는 여전히 후보님 의중은 변함이 없다고 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이신가요? 아니 제가 상임위원장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선대위 인선 중에 좀 조율을 하거나 조율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나 내일 직접 만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상황을 아직 몰라서 우리 권성동 의원이 만나러 가셨다, 오전에 가셨다 하면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대변인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김영춘 위원장님 역할 조정이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브리핑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 지금 여러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삼갔고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오전에 만나러 갔다.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삼갔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용혁 교수와 함께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좀 짚어볼 텐데 3살배기 의붓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계모가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정인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또 충격적인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붓 어머니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의붓 어머니가 결국 이제 구속이 된 것 같고요. 그 사건 자체에는 당일날 한 2시 30분 경에 이 친부가 신고를 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국가수의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이 직장 그러니까 아주 대장 자체가 파열을 당했다. 즉 심한 배에 충격 행위가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온 몸에 이제 멍자국 또 뇌출혈 또 귀의 고름 등으로 봐서는 이것이 1회의 학대가 아니고 상습적인 학대가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마에 봉합 수술을 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아동학대의 결과가 것인가. 더군다나 9월 달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이유로 해서 어린이집을 퇴소를 했습니다. 이런 등으로 봐서는 상습 아동학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네. 좀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의붓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렇게 계속 폭행을 가하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밀 부검 결과라든가
또 평상시에 그 언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살 아이라고 하면 아주 조금만 이런 아이인데 이와 같은 아이에 대해서 배에 그와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사실은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더군다나 그 부친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함께 공모를 한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살인으로 변환되고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기름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별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도와 일본, 한국, 영국이 비축유 풀기에 동의했다며 중국 역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 75센트, 2.3% 오른 78달러 5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2 61센트, 3.3% 상승한 $82 31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강해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도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낮까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대전과 대구는 13도, 광주는 14도, 부산도 1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